네, 경랑 속의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제 B-52 폭격기가 한반도 출동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는 한미 군수뇌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한미 공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시나요? 앞서 언급했던 전략자산의 추가 배치의 네.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한미 공군력이 연합공군력의 준비 태세를 위력실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라는 거는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서 미 제7공군사령부가 오산 기지에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이 북한 전역에 북한 공군력의 이런 걸 양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그런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준비 태세를 우리 군이 한미 공군이 굳건하다는 걸 다시 한번 대응 태세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이것도 일종의 위력시 차원으로 봐도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전격 출동한 B-52 폭격기가 미국의 3대 핵 우산 중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나흘 만에 지금 파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파견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3차 핵시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몇 주 정도가 걸려서 B-52가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B-2까지 참가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번은 불과 한 나흘 만에 왔다. 이 정도는 이건 사실 이전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 없이 빠른 결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정부의 강한 입장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합참의 또 강한 요구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이런 부분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B-52라는 것은 미국이 가진 핵폭격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핵폭격기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폭격기 3총사라고 그러는데 B-52와 B-1과 B-2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B-52만이 이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의 앞에는 일반 탄두가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한 20발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을 한다면은 이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모든 지역이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어떤 그런 핵무장을 장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비행기가 저공 비행할 때 보면은 외부에 무장 장착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폭격기라서 내부 안에만 무장을 장착을 하지만은 최대 장착을 하면 외부의 파일런에도 이 순항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실제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한 가지 명백한 것은 그겁니다. 보통 이런 폭격기가 작전을 할 때는 저렇게 저고도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고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옆에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호위가 붙는다. 그것도 하나는 우리 공군의 가장 주력이자 강한 전투기인 F-15K,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이렇게 주한 미군 전력과 우리 공군 전력, 그 다음에 미 공군의 전 지구적 타격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B-52 이 세 개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잘못 행동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지의 시연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전형적인 무력 시위의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B-52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하 벙커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벙커버스터 폭탄이라고 알고 있는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벙커버스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1991년 걸프전에서 굉장히 위력이 발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용된 벙커버스터 폭탄은 한 지하로 수미터 정도를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화 콘크리트 굉장히 두꺼운 무게를 표적을 진지를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무리 두꺼운 강화 진지 안에 있는 전투기라든가 지휘시설 같은 것도 파괴될 수가 있고요. 보통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일반 벙커버스터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포신을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중력으로 무게를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서 터뜨리는 건데 B-52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일반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B-52에는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BU-57이라는 폭탄인데요. 이 폭탄의 경우에는 폭탄 무게가 14톤입니다. 14톤의 무게로 지하 지반을 뚫고 내려가서 최대 200m까지 뚫고 내려가서
폭파가 가능합니다. 즉 김정은이 아무리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방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사실 이 폭탄은 김정일을 향해서 처음에 제작이 된 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갈 수 있는 이 폭격기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그 북한 정권에서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B-52의 위력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 북한에서는 B-52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그렇죠.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역시 뭐 겉으로는 그 직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무력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네. 그 사전에 이미 방문했고, 이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만, 과거 전례를 보면은 2013년도 3차 핵실험 때 이 세 차례 전개되고 B2 폭격기까지 날아와서 가상의 목표물 훈련할 때 어느 정도 긴장하면 모든 자신들의 일상적인 군사활동도 중지시킨 다음에, 네. 김정은 주재하에 전략 북한도 미사일 사령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하고 엄포용이지만은 실전 타격 태세를 갖춰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 강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은 이 자체가 전략 무기라는 거는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지역 사령관이 일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조차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펜타곤이나 이런 데서 일종의 NSC 회의를 열어서 네. 결정돼서 이번에 어디 배치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 가공할 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의 위치를 아는 뭐 적성국의 군 고위층들은 어느 정도 가공한다라는 여부는 일반인들보다 공포감은 더욱 극대화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지금 오늘도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로는 국방부가 또 다른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급파를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사실 전략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 가지 좀 주의를 할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일반적으로는 핵 무기를 말을 하지만은 근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 하에서는 반드시 핵 무기뿐만이 아니라 네. 전략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B2 스텔스 폭격기들도 이제 B-52와 같은 연장선에 볼 수 있지만은 네.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F-22 전투기에는 그 핵폭탄을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미국의 일반 전투기들은 B-61이나 B-83 같은 핵폭탄을 장착하고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F-22 같은 경우는 고포 핵폭탄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F-22가 갖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스텔스기고요. 그다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적의 중심부를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북한의 수뇌부를 단 한 번 일격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그러니까 그 북쪽 감시를 위해서 그 이제 오산 쪽에서 U2 정찰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U2 정찰기라는 게 유인 정찰기이기도 하고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그 똑같은 능력으로 정찰 임무를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장기간 정찰을 할 수 있는 그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네.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 같은 것들, 핵 잠수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뭐 핵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공격 원잠이 있고 전략 원잠이 있습니다. 공격 원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원래 그 적의 잠수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네. 요즘은 여기에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 미사일들이 장착돼서 정밀하게 지상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 원잠들이 가장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그 전략 원잠을 일부 개량해서 그 순양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한 원자력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 4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려 154발이 최대 장착이 됩니다. 네. 154발의 미사일로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실질적 억제력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략 무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사실 발끈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침묵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YTN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가 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한은 작년 8월에 그런 어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것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소탄 실험과 함께 그 어떤 그 반발로 한국 정부에서 대방송을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대비책도 충분히 이제 준비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재개할 줄 알고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선전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격하겠다. 8.25 합의 때처럼 그때 뭐 고사총으로 쏘고 해서 근데 기간이 한 8일 걸렸어요. 네. 8일 걸렸고 두 번째는 이런 위력시 한미 공조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로 네. 풀자라고 이렇게 유화 제스처로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방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격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 대한 반격보다는 네. 제3의 방식,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인터넷 SNS를 통한 내부에서 민심 동요라든가 이런 방식을 취할 개연성이 크죠. 어쨌든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침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북한은 이번에 수소탄 실험도 했지만은 자기들이 행사가 가장 큰 올해 정치 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이 5월 내 예정 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량을 분산시킬 힘이 없어요, 사실은.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에 독수리 훈련, 4월에 5월까지는 우리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해마다 반복하는 걸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그동안 반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훈련 기간에는 북한의 경제가 올스톱이 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반발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일부 뭐 우리 앞서 권민석 기자가 전방의 일부 병력을 증강한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전면 동원 태세를 내리지 못하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다 군수를 보급해주면 거기는 해당 군부대가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네.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꼭 해야 되냐. 이런 요인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은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8.25 합의 때문에처럼 단기간에 끝내지 않으리라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지원하에 의지를 봤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군사 도발은 감행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자,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것이 김정은이 이번에 핵실험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사진 공개 안 했는데 이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예. 이번 기념 사진인데요. 뭐 보면은 군수공업상인 박도춘도 보고요. 근데 네. 이른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이제 북한 군수경제 주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제2경제위원회라고 보이는데 그 산하에 이제 원자력 총국도 있고요. 네. 그 관계자들인데 이제 북한의 이 중공업, 근데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계한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은 이제 방산업의 종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산업 종사자가 한 6만 내지 한 7만 명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전체적으로 북한은 제2경제라고 하는데 그 핵심 관계자들이 다 보여있다. 아마 이런 사진은 북한은 노출을 하지만은 우리 정보당국은 이 사진의 면면들을 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이래 봐서 북한은 어떤 면에서 이 사진 노출이 정보기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어제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자위권이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자, 언급 내용 녹취가 준비가 되면 네. 자, 녹취 내용 먼저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당당당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핵실험과 관련한 자위권 주장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는 조금 외교적 제재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을 좀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던 이미 5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토시 하나 틀림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시점에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처음 나온 논평이란 점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 뭐냐면 어쨌거나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금 그 예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를 제재를 하느냐. 우리는 네. 당연히 우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신들의 그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네. 뭐 사실 이 주장을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네. 김정은으로서는 이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 대외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어떤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인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네. 그러한 논리상에서 제일 먼저 앞단에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 일단 B-52 한반도 출격을 이제 가장 먼저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도 조금 탐탁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패턴 양태를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2010년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에 전개되는 양상이 동북아 전개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략 자산을 앞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런 게 한반도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역시 강대국인 중국을 나 러시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굉장히 말씀하셨던 탐탁치 않게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발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하면은 2010년도 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불굴의 의지 훈련을 당초 우리는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에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동해에서 합니다. 암묵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볼 땐요, 북이 36도 5부인 경렬비열도를 중국은 레드라인으로 봅니다.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의 이 수상함들이 그 선을 못 넘어오게 합니다. 네. 중국은 반드시,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1000km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추가로 한다라면은. 그리고 러시아도 1차적으로 탐탁치 않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근데 국제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연장생산에서 안보리 결의안도 우리 의지대로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하면은 이제 이 한반도 긴장관리 모드로 입장을 전환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대화로 풀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의지대로 쉽게 할 수 없는 분이 좀 있습니다. 동북아 상황이라는 것이. 네. 자,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한미 일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너무 예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가 북핵 얘기 나오면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육자회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자회담을 끌고 나온 것은 어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육자회담 체제를 유지를 해온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2008년 11월 정지되고 난 다음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좀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은 중국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갈등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번 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북핵 문제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의 신년 담화도 예정돼 있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13일 11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소가 있습니다. 이 네. 역시 그 북핵 얘기를 굉장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한미가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 자세를 보여하겠죠.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는 거는 이런 포괄적 제재지만은 북한의 일반 국민들은 다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어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른바 스마트 제재, 네. 목적어죠, 특정 목적, 이른바 김민정은 목줄을 줄 수 있는 비자금을 통제한다라든가 네. 그래서 그 일각에서 나오는 뭐 남천강 무역을 제재 대상에 추가시키자. 네.
이런 나오는 것들이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겠죠. 네.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한반도 정세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조한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